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역사 공부 좋아하세요? 예, 한국 사람 치고 역사 공부 재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역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학문의 어느 전공이든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체육 전공이다. 그런데 체육사를 제대로 알고 체육 전공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면 틈틈이 자신 전공과 관련한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하는 만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공이 더 잘 보일 겁니다. 역사처럼 재미있는 학문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유는 왜 그러냐? 역사라는 걸 서양 사람들이 쓴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story잖아요. 요즘에는 His or her story라고 하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history. 그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어로는 그런 앞에 그런 소유격 없이 그냥 게시시테, 영어로 하면 스토리. 그래서 역사는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관해보면 어떤 때는 가슴이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슴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762년에 우리나라에 정말 다시 태어나기 어려운 그런 학자가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1762년. 굉장히 신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맙게도 다행스럽게도 이분은 당시 기준으로 하면 천수를 누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입니다. 누가 맞죠? 만 74년이니까 당시로서는 오래 산 편이죠. 오래 살았어요. 영조가 산 게, 영조가 1694년에 태어나서 1776년에 죽었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나는 오래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정조를 좋아해서 정조가 등극한 해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었어요. 외우기도 쉬워. 1777, 777. 트리플 세븐이에요, 정조가.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면요. 정조가 1776년에 등극한 것으로 나와요. 딱 두 개로 나와. 정확히 가르쳐. 어떤 데서는 1776, 또 다른 어느 쪽에서는 1777 이렇게 나와요. 혹시 그 차이 아시는 분? 왜 그렇게 다르게 쓰지? 그 차이 아시는 분이요? 근데 비교적 신뢰할 만한 말은 이거더라고요. 영조가 1776년에 붕어를 했는데 그 해에 정조가 등극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연대를 기록할 때에는 선왕이 붕어한 그 해는 적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영조가 1776년 죽었죠. 그러면 1716년은 영조 해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인 정조가 등극하고서 할아버지의 그걸 연대를 자기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1777이라고 쓰는 게 맞다. 그렇게 봤죠. 그래서 1777년에 했고, 그 다음에 정조가 죽은 게 1800년이란 말이에요. 다산 정약용, 친가 쪽으로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철저하게 학자 집안이었죠. 그 홍문관 대지학을 몇 명 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8대에 걸쳐서 거기서 계속해서 홍문관에 중직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학자 명문가였다 하는 거예요. 영조도 공부를 굉장히 좋아했죠. 책 읽기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죠. 말을 할 때 순간순간 항상 그 논거를 제시를 해요. 말을 하면서 이것은 어디에 나온 것이 어디에 나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조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잖아요. 지금 며칠 사이에 읽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책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책을 읽은가 싶을 정도로 한 권의 책을 쓰면서 무려 10년을 자기가 연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거를 들어서 이렇게 정약용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정약용이가 항상 추구했던 것은 써먹을 학문. 그냥 현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써먹을 학문. 그래서 우리가 실학이라고도 하고 실사굿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난번 선거인가요? 벌써 몇 년 지났네요. 어느 단체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감님, 아주 간단하게, 막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그 아저씨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써먹지 못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온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써먹지 못할 공부를 해온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외국어 공부였어요. 인정하시죠? 억울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그래도 시험은 계속 보면 합격했다. 실사구시하는 학문을 한단 말이에요. 다산 정약용이 활동했던 때에는 주로 정조 시대예요. 이때 좀 활동을 했어요. 인정 많이 받았죠. 정조의 총애를 받고, 총애를 받는 것도 누구의 총애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서울 지역에서 어떤 평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정년퇴직 하면 뭐 봤죠? 앞에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다 훈장처럼 보여, 지금 얼굴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은 훈장 못 받아요. 훈장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전쟁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쨌든 훈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평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게 된 분이 훈장 받기를 거부했어. 난 안 받겠다. 왜 그러냐? 내 훈장증 아래 적혀있는 대통령의 이름 남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총애를 받는 것도 어느 임금의 총애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조 임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조 임금이 나를 아낀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왕조의 우리나라 권력구조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정치학자들, 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시기에 조선이라는 땅에서 이런 식으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고 했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할 정도로 조선왕조의 권력은 어느 누구도 전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조금 전에 홍문관 이야기했죠?
3사,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여기서 계속 견제를 하잖아요. 의정부에서 견제를 하고. 그래서 현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때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조선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연산부 이런 식으로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정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탄하는 거야. 관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요, 정조가. 저쪽 말단 관리들 있죠. 박정희 형감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약용 23살에 일을 시작을 해요. 그때 23살에 천주교, 요즘 가톨릭, 여기 입교를 합니다. 중간에 성균관에 들어가면서 잠깐 멈춰요. 그리고 다시 또 천주교로 귀의를 하죠. 이 당시에는 유교 철학이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90몇 년도인가? 하나 물어봅시다. 유교가 종교입니까? 철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철학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정확히 말을 해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어쨌든 그거하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집권 세력은 저기가 끼어들 수 없는, 정약용이 끼어들 수 없는 노론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척을 당하죠. 삭탈관직을 당하죠. 이제 귀양을 가는 거예요. 강진. 그래서 참 많이 배려했던 것 같아요. 왜 배려했냐? 강진은 엄마의 친정이 있는 곳이니까. 해남 윤씨가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초가집을 지었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초가, 거기 산 비탈 그 산 이름이 만덕산이었어요. 차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딱 어울려지는 거죠. 차 다자, 다산정약용. 그래서 이 다산정약용의 다산은 다산의 당호가 되는 거죠. 그 속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알잖아. 내가 내 실력을 내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실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알죠? 여러분 실력을. 내 실력은 이 정도 와 있어.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저 자리에 최적합한 사람은 바로 난데, 전문성 능력으로 본다면, 철학 의지로 본다면 바로 내가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아닌 저런 사람이 갈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식성하다 보면. 정약용이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무리 당파도 중요하지만 영조가 탕평책을 쓴 지가 언젠데 아직 내가 이렇게 또 밀려야 되나? 그런데 다산 정약용은 거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다산이 쓴 글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책으로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위인들을 보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유당전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맙죠. 지금 우리가 읽을 수가 있으니까.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떠올랐던 책이 있대요. 노자의 도덕경이 떠올랐대요. 도덕경. 도덕경 이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유는, 코끼리는 시내를 건너도 그렇게 건너고
왜 그 겨울에 이렇게 시내가 얼어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레 가야 되잖아요. 그래 건너고 유가 누가 볼까 항상 조심하면서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는 큰 코끼리고 유는 원숭이에요. 원숭이 표정 한번 기억 떠올려 보세요. 얘는 항상 여기 쳐다봐요. 왜 그렇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기도 늘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끼리 있죠? 코끼리가 그냥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큰 코끼리, 원숭이. 이게 책의 제목이 되는 거죠. 저게 154권 64책이에요.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죠. 이것을 여기 썼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정약이 밀려나 버린 것이 지금 우리 후세들에게는 큰 행운이 된 것일 수도 있죠. 만약에 저 때 계속 정사를 돌봤으면 저렇게 책을 읽고 책을 쓸 그런 기회가 왔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약용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독특한 기풍이 있다고 했대요. 누가 보면 한문 시간인 줄. 우리 집안에는 유별난 기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기풍을 4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여기 4개 글자 중에서 4개 글자 중에서요. 단 한 글자라도 모르는 글자가 있다. 이게 생각되시는 분 이렇게 살짝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절대 소문 안 낼게요. 절대 내가 소문 안 낼게요. 나 그 정도로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네. 근졸선량입니다. 근졸선량이에요. 근은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근이죠? 삼갈근이에요. 이게 삼갈근입니다. 이건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많이 삼가세요. 많이 삼가세요. 내 역량 10개다. 10개 다 보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삼가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근은요,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들 있잖아요. 이렇게 결제 라인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도교육청 보죠. 교육감이 있잖아요. 교육감이 있는데 교육감이 어떤 일에 대해서 장학사, 장학관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시를 듣는 순간 이것은 법률 위반인데 이것은 조례 위반인데 또 이런 경우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지시하니까 어차피 책임 내가 지냐? 네가 지지. 그래서 따르는 것 이것은 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탁 스탑시키는 거죠. 지금 나한테 지시가 오고 있으니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난 이건 못해. 라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관료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것이 가능한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무관 역량평가 잘 아실 거예요. 일반직이긴 하지만
들어보셨죠? 근무평정 20%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40이에요. 보고서 작성, 그 다음 면접 40, 40이에요. 처음에 이걸 하려고 할 때 문제는 근무평가를 몇 퍼센트로 할 거냐였어요. 나는 사실 그때 10% 생각했어요. 이유는 이 근무평가 이것이 제대로 근무평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간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육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0%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근무평정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사실 20%만 반영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20% 반영하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순간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얼른 눈빛을 봐요, 눈빛을 봤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게, 이분은,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강하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내 거 버리고 20% 의견 내가 받죠. 그래 놓고 처음으로 영향평가 그 결과를 봤는데, 맞아. 내가 그때 내 의견을 버리기 잘했네.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나한테 그때 직언을 해줘서 이렇게 별 혼란 없이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이라는 뜻 아시겠죠? 이게 이런 겁니다. 다음에 졸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 세대는. 왜 사람들이 저기 하잖아요. 책을 쓰고 나서 자기 책을 소개할 때 그러죠. 졸저 이렇게 하죠. 이게 졸이라고 하면 서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쓴다고 썼지만 서툴게 쓴 책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래서 졸저라고 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는 듯. 졸저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거냐? 지금 어떤 자리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 자리를 욕심내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한테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이렇게 약간 멈칫거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서툴다, 이게. 여러분, 여기는 다, 아직 지금 뭐죠? 뭐라고 하나. 아직 지금 혼인정년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죠? 그러니까 혼인정년 아닌데, 자녀들한테 이런 말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미팅에서 만나봤더니 굉장히 매끈하더라. 그건 아니야. 진실한 사람들은요, 원종이 서툴러. 그 전북교육감 김승환 좀 서툴러 보이잖아요. 거기 좀 끄덕여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서투른 사람 이게 사실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리에 함부로 욕심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자리가 나와 인연이 있다면 결국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왜 그럴까?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기에 애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선은 뭔가, 우리가 또 착할 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해. 그때 기분 어때요? 드디어 한판 싸울 기회가 됐어. 요즘에 몸이 근질근질 했거든, 이래. 근데, 나한테 온 그대로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like for like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 뭐냐, 량. 사람 말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게 량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 이런 데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은요, 자기 가문에서
진짜 명망 높은 사람들을 쭉 훑어봤더니 단 한 사람도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문의 효과죠. 가문이 자기 후손들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저 4개 글자. 저것을 정약용이가 자기 가문의 아주 유별난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알고 살았던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생활, 사생활 수감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고 예우받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여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이것은 나의 자리고 이건 나의 상황이고 여기에서 내 삶이 빚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글자 량 이렇게 그냥 속에 없는 말, 진실이 아닌 말 이런 거 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 되는 거예요. 타산 정약용 어떻습니까? 이분이 살아왔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적으로 제대로 평가해 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살아서 이 사람의 글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밝힌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평가를 받고 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고 떠났죠. 근데 우리 후손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역사의 조선 후기에 저런 분이 안 계셨다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나침반으로 삼았을 것이고 무엇을 이정표로 삼았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때요? 타산정약은 고맙죠? 나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인사 중에 이 인사가 가장 큰 인사 같아요. 세상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여러분들 꼭 그런 삶을 좀 사시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전라북도 전문직은 다른 시도 전문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저런 교장 선생님이 계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교장단과 다른 시대의 교장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